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빠르게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경제 읽기도 좀 더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기다리시면서 쭉 다 보셨죠? 네네.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시장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일단 지금의 이제는 수요 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이제는 뒤로 미추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착공을 하겠다는 거죠. 2027년부터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개론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매수의 심리를 이제 꺾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강남 쪽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여기에 내가 나중에 청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매수 심리가 꺾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알짜배기 지역에, 그러니까 도심 유휴 공간이라든지 도심의 중요 지역에 청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일단 매수 심리를 일단은 좀 뒤로 늦추겠다는 어떤 정부의 이제 발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국민 선호 도심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일단 도심 내 유휴부지입니다. 그다음에 핵심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합니다. 한 6만 원 정도 신속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심 개발이 한 4만 4천 호 정도, 그다음에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이 한 1만 호, 신규 공공택지 한 6천 호 정도 돼서 한 6만 호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용산 쪽에 발표된 내용을 제외하고 보면 한 5만 한 2천 호 정도가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 6만 호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지역이에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게 쏟아져 맞아요.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딱 분석을 해보니까요,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26곳이에요. 예, 지금 자료 화면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26곳에서 3만 2천 호가 이제는 공급이 됩니다. 예. 핵심적인 곳이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이게 1만 호, 캠프킴에서 한 2만 5천 호, 태릉 CC에서 한 6,800호 정도가 이제는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캠프킴은 2,500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18곳에서 이제 2만 8천 호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과천 경마장이 이제는 8,900호, 수원 우편치국국이 한 936호, 광명 세무소가 한 238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고요. 인천도 두 곳이 발표됐는데 여기는 물량이 되게 적어요. 그냥 뭐 남인천 우체국에서 한 29호 정도, 그다음에 청라동 쪽 거기에서 이제 유휴부지가 있는데 한 110호 정도 돼서, 사실 인천은 이제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 그 핵심 지역에서 이제 물량이 이제 나와줄 거다. 이렇게 이제는 정부가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이게 그럼 언제 사실 이게 그런 물량이 나오느냐? 그렇죠. 27년 착공이에요. 예, 준공 아닙니다. 그래서 27년부터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9.7 부동산 대책 발표했었고, 이때 공급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수도권 도심에 5년 동안 135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9.7 대책 일환으로서 이번에 이제는 도심 유휴 지역이라든지 핵심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135만 호 이제는 착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본다 그러면 올해 11만 호가 이제 착공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 3개 신도시가 한 18,000호 정도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가 한 5만 3,000호 정도가 들어가고, 신축 매입 임대가 한 4만 4,000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이에요, 전국. 예, 전국에서 11만 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거는 이제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핵심 지역에서 이제는 발표됐다.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눈에 띄는 것이 이 계양 쪽입니다. 계양이 올해 첫 입주를 시작해요. 한 1,000호 정도가 이제는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뭐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택지 발굴하고, 그다음에 뭐 알짜배기 땅 계속적으로 뭐 군부지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태릉 CC라든지 이런 쪽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 공급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서울에 발표된 곳들 용산 그리고 앞서 뭐 노원 이런 곳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몇만 호씩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는 겁니까? 어떤 부지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이긴 거죠. 용적률을 상향해서 위로 이제 더 많이 짓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원래 이게 6,000호에서 한 10,000호 정도 그래서 용적률 상향해서 더 많은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생각인 거고요. 이게 사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현지인들 많이 만나보면 용산 구민들 만나보면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싫어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공원 부지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생활에 대한 윤택함을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실 용산구에 계시는 분 주민분들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지면은 일단 임대 쪽에 대한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밝혔던 것이 청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공공 물량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궈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용산의 입지창이라든지 업무 정비창에 대해서 요구했던 그 시민단체들 그쪽에서는 사실 100% 공공임대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용산 부지를 둘러싸고 좀 논란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부는 여기에 용적률 상향해서 더 많은 물량에서 공급을 이뤄내겠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서울시장의 뜨거운 이런 어떤 매수 심리를 좀 잠재우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생각이라고 보여주고요. 저는 뭐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캠프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한 29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캠프킴도 용산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본다 그러면 한쪽은 28년에 착공 추진하고 캠프킴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착공 추진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28년 그다음에 29년에 용산 쪽은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단점이 하나가 그럼 그 사이에는 아직도 이제 매수 심리가 강한 지역인데 거기에는 물량이 단기 전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향후 한 30년 돼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서울 심리의 매수 심리가 좀 꺾일 수도 있다. 근데 당분간은 당장 착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주택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여요. 네. 가령 독산의 공군부대, 강서의 군부지, 남양주 군부대 그리고 국방대학교 쪽 이런 군 관련된 시설들에 많이 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합의가 좀 얘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렇죠. 지금의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그 핵심 지역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휴부지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쪽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는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마곡 안에서도 거기에 군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밀어내고 거기에 이제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것도 이번에 얘기를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군부지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미 합의가 된 부분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는 지역과의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이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을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공원을 만들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세 시설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여기에 더 많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교통 대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사실 태릉 CC거든요. 태릉 CC가 과거에 추진을 했다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큰 반발이 있었던 게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거기 한번 지나가려고 그러면 엄청 밀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대규모의 이제 공급이 들어선다 그러면 교통 대책도 없이 물량만 지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반발이 되게 심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이제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통 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이 공급 대책의 핵심은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느냐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지만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공급 대책들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이 봤을 때는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다라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일단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빨리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것도 그 공급 대책도 오늘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살고 싶은 지역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놔라라는 거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이제 피드백을 줬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부동산에서 이제 공공에 대해서 공공 측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목소리 있었거든요. 한번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 물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에 대해서 어떤 힘을 줬다는 게 아니라 좀 말 그대로 이제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 알짜배기 땅에서 이제 공급 물량을 내놓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본다 그러면 추진만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실효성은 있을 것 같다.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늘 대책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친시장 쪽의 공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근데 다만 세제 관련한 부분은 좀 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관련해서 좀 나중에 하겠다. 이게 좀 급하게 한 것 같다. 급하게라기보다는 좀 더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요.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말이 달라지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정부 안 믿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미 SNS 통해서 4번이나 이번에 종료한다. 예. 중과에 대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2달 정도 유예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신뢰, 한마디로 정부를 믿는 신뢰를 더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어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물량을 풀고 매도할 수 있는 길을 뭐 테러를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2달 동안 더 기회 줄 테니까 그 당시에 팔아라는 뜻인데 근데 이미 대통령께서 SNS에다 밝힌 상황에서 이곳에서 2달을 더 밀어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시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 부동산 정책을 언제든지 이게 뒤로 밀어줄 수 있거나 수정될 수 있구나. 문재인 정부 때 딱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책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시장에선 전혀 신뢰성을 못 얻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혼란함이라고 보고요. 이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네. 저는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표된 그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서 밝혔던 그대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좀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사실 뭐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일관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예. 자꾸 정책이 흔들리면은 사실상 어떤 좋은 정책이 내놔도 시장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수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목소리, 두 목소리가 나온다는 그 자체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예.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예 종료 한두 달 연기는 뭐 아직 검토되고 그렇죠, 있는 검토죠. 상황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예고가 돼 있고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정부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아마 발표할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재산세가 6월 1일 날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사실 발표하는 게 오히려 매수와 매도하신 분들한테는 더 좋죠. 그래야지만 이제는 내가 재산세 확정일 기준으로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살 텐데 일단 선거가 지금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발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아마 7월 달 이후에 세제 개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보유세를 이제는 더 상향하는 쪽으로 아마 갈 건데 보유세 상향한다 그러면 이제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간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땐 시행령적으로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바꾸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사실상 이제 보유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쪽으로 해서 보유세를 높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개정 사항이니까 분명히 7월 이후에는 분명히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만약에 지금 양도세 중과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까지 높아진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료되기 전에 유예가 이제 종료되기 전에는 일단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더 급해지신 분들도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득이 보유세를 감당하고도 충분하다 하신 분들은 아마 버티기로 계속 가실 겁니다. 어차피 버티기로 가서 내가 보유세 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계속 버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양극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종료되기 전까지는 급매물 나오다가 일단은 유예가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중과가 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이제 물량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는 뭐 뻔히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발표된 것들 중에 발표된 신규 주택 개발 지역 관련해서는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네. 투기성 토지거래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짜 차단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공고한 다음에 5일부터 그러니까 관보에 나온 다음에 이제 5일부터 실효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제 효력 발행은 아마 5일부터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고요. 토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구청장 아니면 뭐 시청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부 장관도 토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한 시나 한 도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든지 도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경계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국토개발에 들어가는 부분 오늘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 토지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분명히 이제 토지로 묶일 수 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 12곳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의 지역, 그 다른 지역에도 이제 토지 지정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밝혔고 역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투기에 대한 사전 차단 방안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 사전에 허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기가 붙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이 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시가총액 1, 2위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둘 다 역대 최대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했던 바고 반도체에 대한 투톱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은 더더욱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SK하이닉스가 연간 매출이 이제는 작년입니다. 2025년도 귀속으로 연간 매출이 97조 원. 그래서 YO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46%나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47조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47조 원이니까. 예. 근데 놀라운 게 SK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종합가전이고 종합전자회사인데 이거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로 진짜 삼성전자를 이겨낸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1위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순위가 역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참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하나로 정말로 잘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4분기 매출로 본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32조 원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9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4분기 매출이 93조 원, 그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거 보더라도 정말 양대 회사가 정말로 큰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고민하시죠, 많은 분들. 내가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만약에 SK하이닉스나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 늦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HBM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HBM이 쓰여지는 곳이 결국에는 AI라는 게 추론에서 이제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학습에 필요한 칩이 있고 추론에 대한 칩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것이 이런 특정 AI 반도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의 GPU 얘기하면 범용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AI 가속기나 붙어도 잘 붙어요.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맞춤형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가요. 어떤 이런 거죠. 구글의 TPU 같은 거. 그러니까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속기를 요즘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는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커지는 부분은 더 기대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역시나 모멘텀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오늘 코스피 시장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상승 출발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반도체 쪽으로서 좀 돈을 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요즘에 지금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수급이 이제 반도체에 쏠린 수급이 조금 일부분이 코스닥 쪽으로, 그러니까 예. 코스닥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코스닥에 쏠리긴 쏠리는데 이런 거죠. 이제 포모 현상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돈을 안 넣어놓으면 투자 안 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뜬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잘 시장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ETF에 많이 지금 레버리지 써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전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하지만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 쪽,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뭐 상품 중 바이오라든지 로봇 쪽으로 막 뜨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업종들을 잘 몰라. 종목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에다가 그냥 막 넣어놔갖고 이 기관이 또 끌어올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수급 일부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정부가 코스닥 3,000 얘기 꺼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다는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이 약간 지금 코스닥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그 흐름도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예, 맞아요. 엄청 뜨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간단해요.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어떤 걸 쓸 거냐.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쓸 거고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냐. 요거 찾아나다 보니까 이제 또 코스닥 쪽에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 요거를 잘 보시면은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과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시장을 내다 보시면은 뭐 투자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현안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